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공정경제와 기업 가버넌스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기적이라고 찬사를 받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거시경제학자이고 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시카고 대학의 루카스라는 학자가 1993년 에코노메트리크라는 페이퍼에 한국의 경제 발전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루카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6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를 기적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주요한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성공적이었을까?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한국에서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않았고요. 중간재 부품 시장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주도의 이른바 관치금융이죠. 해외에서 정부가 차관으로 또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돈을 들여와서 기업들에게 그 돈을 배분해주는 금융시장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개입하고 또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이 통합되어서 강력한 정부 주도적인 정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금융시장에서 당시 한국 기업들이 신인도가 낮았기 때문에 직접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시장 실패 상황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 구자경 LG그룹 회장 자서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화장품을 담을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기 시작했다. 즉 수직 계열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른바 기업 집단을 형성하고요. 이것이 이제 재벌이 결국 되는데요. 이 초기에 이 수직 계열화는 부품 소재 장비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없었던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모방형 경제, 추격형 경제에서 굉장히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모방형 경제, 추격형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는 대부분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의 산업 정책을 우리가 모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목적은 분명했고 얼마나 빨리 쫓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이 당시 기업 가버넌스는 군대식 커맨드 앤 컨트롤, 명령과 통제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특혜를 뺏어가는 식의 명령과 통제, 보상 체계가 작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그리고 다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했던 저개발 국가들이 가지지 못했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보상 체계에 있습니다. 경제 발전 때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는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줬습니다. 온갖 특혜를 줬었죠. 그런데 그 기준이 친인척이나 친구가 아닌 수출을 잘하는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개발도상 국가의 개발 독재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른바 크로닉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르죠. 관계 자본주의자입니다. 즉 친인척들에게 특혜를 주는 구조였는데 박정희 개발 체제는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수출 잘하는 기업, 즉 수출 시장은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보상 체계는 친경쟁적 보상 체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개발 체제가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발전한 결과 한 1990년대쯤 들어와서부터 박정희 개발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제가 발전하니 기본적으로 모방형 성장에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혁신이라는 이야기, 창의라는 이야기, 창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모방형 경제에서 잘 작동했던 정부 주도적인 정책이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시장 중심, 시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방형 박정희 개발 체제에는
사실상 크게 바뀌지 않고 그 골격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박정희 개발체제라는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 전략이 아직도 기본이고 유효한 전략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시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한국만이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유럽의 경제 발전이 한국의 박정희 개발 체제처럼 강력한 정부 주도적인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뒤처져 있었고요. 미국에 따라가기 위해서 좀 더 정부가 친시장적, 친경제적 정책보다는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정책들, 그래서 경쟁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낮아지고 오히려 정부가 투자 보조금을 준다든지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보호 정책을 쓴다든지 하는 정책들을 써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많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90년대 중반까지 더 미국보다 서유럽 국가들이 더 높은 저축률, 투자율을 가져올 수 있겠고요. 이른바 내생적 성장 이론, AK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에 의하면 이런 저축률이나 투자율이 높은 나라가 빨리 성장한다 이런 함의를 가지는데요. 그 성장 모형의 함의처럼 90년대 중반까지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갑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쯤 가면은 다시 유럽과 미국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유럽 출신의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프랑스 출신의 하버드 대학에 지금 있는 아기옹 같은 사람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유럽을 보면은 X축은 1인당 GDP고 Y축은 저축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동일한 1인당 GDP에 대비해서 서유럽 국가들 가중평균한 저축률을 보면 더 높게 유지가 되었고요. 이것이 90년대 중반 이후에도 더 높게 유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투자율 보면은 유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유럽의 학자들이 생각한 경제 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과거에 특히 90년대에 나오는 IT 혁명, 바이오 혁명 이런 신경제 산업들이 나오기 전에 자본 축적이나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부터 탈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내생적 성장 이론이 맞다면은 90년대 중반에서부터도 9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과 서유럽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슈페터주의 성장이론입니다. 물론 이제 슈페터라는 학자는 1930년대 주로 활동을 했던 학자입니다만은 그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아이디어를 정형화된 성장 모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아기옹을 비롯한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을 둔 것은 경제 발전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에 의해서 주로 일어난다. 기존의 독점적인 사업자들을 쓰러뜨리고 새로운 진입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래서 발전이 일어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론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주로 영국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증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 즉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산업들이 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이 시리즈 오브 페이퍼들을 통해서 이런 임피리컬 에비던스들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입과 대출의 장벽이 없어야 된다. 즉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슈페터 성장 이론의 가장 핵심은 혁신의 기회가 도전 기업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존 기업도 더 혁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은 유인의 문제죠. 혁신할 유인이 있어야지 혁신을 하는데 한국은 사실 기술 탈취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혁신 유인이 굉장히 심각한 다른 한 문제입니다. 유럽은 그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금융, 이른바 벤처 캐피탈 문제입니다. 금융은 대부분 지금 기회와 윤이 있으면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금은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중점을 둔 90년대 이후에 성장 이론에서 중점을 둔 것은 바로 진입 대출 장벽을 없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OECD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바로 진입 대출 장벽을 없애자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한국과 일본 사례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요, X축에 1인당 GDP고 Y축에 저축률 그림입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1인당 소득 수준에서 저축률보다 유럽은 여전히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본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은 1인당 소득이 더 낮지만은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율을 보면은 1인당 GDP 대비 투자율이 유럽이 더 높다가 미국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1인당 투자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기존 기업들의 투자를 더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이른바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패러다임을 유럽도 벗어나는 것이 아주 어렵고요. 아직도 일본은 거기에서 훨씬 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은 훨씬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국도 일본의 패턴을 따라가면서 일본보다 더 심할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는 것입니다. R&D 투자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미국이 서유럽 것보다 높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서유럽 국가가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축적을 통해서 따라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은 R&D 투자율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높습니다. 성장률은 지금 훨씬 더 낮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지금 더 높습니다. 물론 1인당 소득이 더 낮고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R&D 투자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대로 가면은 결국 일본 같은 이 성장 정체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 정체기의 가능성을 아세모글로 악용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저자가 공동으로 쓴 논문에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개발 상태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프론티어, 기술 프론티어에서 뒤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경제가 발전한다는 말은 기술 프론티어에 가까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 저개발 상태에서 프론티어에서 뒤떨어져 있을 때는 모방형 성장을 하는 것이 빨리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프론티어에 가까이 가면은 모방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방형 성장이 혁신형 성장 체제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 체제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모방형 성장 체제에 이른바 트랩에 빠질 수 있다. 이걸 non-convergence trap이라고 저자들이 부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이것이 왜 일어나냐면은 모방형 성장에서 형성된 기득권이 혁신형 성장으로 이행해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유인들이 생긴다는 거죠. 실드를 친다. 실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클 때 이런 트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모방형 성장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것이 재벌입니다. 재벌 중심 발전을 했고요. 또 정부주도 발전하고 결합되면서 관료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은 지금 재벌과 관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벌과 관료라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모방형 성장 레짐에서 혁신형 성장 레짐으로 갈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렌트들을 잃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행을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행이 어렵다. 이런 정치 경제학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오늘 발표 제목을 공정 경제와 기업 가버넌스라고 했습니다. 기업 가버넌스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공정 경제 이야기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기업 가버넌스 문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렌트의 크기, 기존 구체제에서 기득권자의 렌트의 크기를 결정지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가버넌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재벌들 같은 경우에 사익 편취를 통해서 얻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모방형 성장에서 혁신형 성장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관점과 실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경제 주체의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해상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재벌들도 현 상황에서 현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속하게 바뀌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이 사익 편취 부분이 크게 작동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이윤을 버는 거, 그래서 자기가 배당을 받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익 편취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익 편취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되면은 기업의 성장이나 이윤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라도 사익 편취가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익 편취 부분을 막아줘야만 총수 일가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과 일치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 전반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익 편취를 막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는 이해상충, 전문 경영인과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재벌 체제의 사익 편취의 문제는 대주주 경영인과 소수주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입니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부를 사실상 착취하는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핵심은 이 사익 편취를 막아주는 제도적, 법적 또는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인도, 홍콩에서 도입했고, 그리고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OECD 같은 데서 권고하고 있는 소수주주 동의제, majority of minority 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가 너무나 빈번하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규율을 하고 있지만 그 규율 자체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 법체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익 편취의 본질적인 부분들과 법체계가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정거래법이 아닌 상법 또는 상장회사 규칙에서 majority of minority 소수주주 동의제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거래 같은 경우에 합리적 내부거래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가 합리적이라면 소수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면 소수주주들 자신의 재산을 탈취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소수주주의 중요한 내부 거래에 대해서 사전적인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우리 한국의 경우에 총수 일가들이 임원으로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책정해서 가져갑니다. 그것도 사익 편취 일종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못 받으면 결국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상 벌어집니다. 그 외에 우리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 문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계열사 간의 합병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두 개 회사가 합병할 때 양 회사의 이해를 가져서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는 주주들은 이른바 voluntary voting out을 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계열사 간의 합병일 때도 이른바 소수주주들이 투표하는, 소수주주들이 역시 3분의 2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넣는다면은 계열사가 합병을 통한 그런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서 사회이사 중에 감사위원할 사람을 분리선출하라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실효성 없게 지금 들어간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3% 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해외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해외 사례가 없다는 것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저는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 소수주주 동의제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위원 한 명이 아니고요. 사회이사 전체를 선출할 때 전체의 과반도 받아야 되지만 소수주주들 과반의 동의를 받게 합니다. 이건 결국은 대주주와 소수주주가 서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무색무취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예스맨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인도의 사례를 보면 이 사익 편취를 막는 것이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주총회에서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를 통해서 사익 편취를 막을 수 있다는 학술적인 보고들이 최근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제대로 법제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적 의사결정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프로그레스 무브먼트에서 경제력 집중을 게이트키퍼가 존재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재벌들이 모든 정치 문제에 사실상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국 상황에서 진입 퇴출 규제가 아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이 바로 혁신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OECD 한국 보고에서 한국의 경제력 집중이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고 창업을 막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2013년엔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 있어야만이 혁신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익 편취를 막을 수 있는 기업 가버넌스의 법제화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경제와 기업 거버넌스라는 것이 떼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혁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선결 과제이다라는 말씀으로 제 발제는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